이 건물 안 넘기면 오늘 죽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강남 호텔에서 눈물로 효자 연설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정이는 한남동 저택 마당 감나무에 짐승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괴물을 키웠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50년 동안 숨겨뒀던 그녀의 진짜 이름이 깨어났습니다. 과연 정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 차림으로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만두 장사로 절 키우신 어머니, 손톱 밑에까지 까맣게 물들어가며 대학 등록금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 민지도 다가와 제 다른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민지의 미소는 천사처럼 밝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구나. 을지로 좁은 만두가게에서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4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준호를 키우며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으로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준호의 벤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불빛 물결처럼 흘러갔습니다. 준호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준호의 눈빛이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5년 전 준호가 사업에 성공한 뒤 마련한 300평 대저택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섰습니다.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하얀 저택 외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차 정리하고 갈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와 달리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한강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불쑥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응? 무슨 일인데? 할 얘기가 있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 호텔에서 눈물 흘리던 그 효자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할 얘기.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민지도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고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통유리 너머 한강이 검은 띠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저는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전까지. 주방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저택안을 채웠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젓가락도 들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 말만 남기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는 찌개 한 숟갈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짜. 미안해.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됐어. 나도 안 먹을래.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제 말했잖아. 할 얘기 있다고. 응, 무슨 일인데?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을지로 건물 말이야.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을지로 건물. 그곳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망하기 직전 마련한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4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지만 월세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왜 나한테 넘겨줘.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뭐? 회사가 지금 유동성 위기야. 당장 담보로 잡을 자산이 필요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야, 그 건물은 엄마 노후 자금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 내가 망하면 엄마도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회사만 살리면 몇 배로 갚을게. 어차피 엄마 명의로만 있으면 뭐해? 세금만 나가잖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건물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여보, 이것만은 절대 팔지 마. 우리 평생의 땀이 담긴 곳이야. 그렇게 말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야. 절대 못 넘겨.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나보다 죽은 사람이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지금 진짜 급해. 어제 파티 비용만 해도 5천만 원이야. 그거 다 신용카드로 긁은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5천만 원? 회사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다음 주까지 은행 대출 막지 못하면 회사 문 닫아. 준호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컵이 흔들리며 물이 튀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나 죽으라는 거야? 준호야, 진정해. 다른 방법? 없어. 엄마, 그 건물밖에 없다고. 준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생각해. 안 그러면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쾅! 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은 찌개가 그릇 안에서 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빠가 그 건물만 받으면 우리 완전 대박이야. 시세가 얼마인 줄 알아? 최소 50억은 넘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네가 혼자 뭐하게?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 민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제 호텔에서의 눈물과 미소,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문을 닫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찍힌 서류, 남편의 손때가 묻은 종이. 저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말한 시간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쥔 등기권리증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등기권리증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습니다. 민지도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제 무릎 위 서류에 꽂혔습니다. 엄마 결정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지만 이건 못 줘.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 건물은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야. 나도 너를 돕고 싶지만 이것만은 지켜야 해. 저는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 장난이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한 거 인정해.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부모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평생 만두나 빚었잖아. 나는 그 만두 냄새 맡으며 자랐어. 학교 갈 때마다 옷에서 기름 냄새 났어. 친구들이 놀렸어. 알아?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 대학 갈 때까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엄마가 학부모 상담 오면 다른 애들 엄마랑 비교됐어. 명품 가방 든 엄마들 사이에서 낡은 숄더백 맨 엄마 보면 숨고 싶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야. 엄마 덕분이 아니라 나 혼자 힘으로.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아버지 유산 지킨다고? 준호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찻잔이 넘어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건물 시세가 50억이야. 엄마 혼자 뭐하게? 어차피 나중엔 내 거 될 거. 지금 주는 게 뭐가 어때?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이야. 내 아버지와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뺨에 날카로운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저를 때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지금 내가 무너지면 엄마도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지가 계단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를 키우시네요.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저런 분한테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강제로 하는 게 나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는다. 줄 거야, 말 거야? 저는 뺨의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게 했습니다. 안 줘.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준호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놓아. 엄마가 정신 차릴 때까지 밖에서 생각 좀 해. 준호가 저를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지가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준호야, 제발.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 준호가 저를 그 나무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 트렁크에서 밧줄 한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뭐 하려고? 엄마, 추운 거 싫어하잖아. 오늘 밤 영하 5도래. 여기서 하룻밤 자면 정신 차리겠지? 준호가 밧줄로 제 손목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이러지 마.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피부가 쓰라렸습니다. 준호가 밧줄을 감나무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나무에 묶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그때까지 도장 안 찍으면.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 민지가 2층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냥 도장 찍으면 따뜻한 방에서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컥. 대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손목에 묶인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별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차갑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끝이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발도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제가 22살이었을 때 서울 청담동 대저택에서 살던 그때 제 이름은 윤정이가 아니었습니다. 강정연이었습니다. 강천그룹 회장의 막내딸, 오빠 강도원이 떠나기 전 제 손에 쥐어준 작은 수첩. 정연아, 이건 비상용이야. 내가 정말 위험할 때만 써. 이 번호로 전화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달려갈게. 그 수첩. 저는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 깊숙한 곳에 저는 고개를 돌려 마당을 살폈습니다. 현관 옆에 제 가방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끌고 나올 때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더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손목을 비틀고 당겼습니다. 감나무 껍질에 밧줄을 문질렀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밧줄 한 가닥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손목을 빼냈습니다. 자유로워진 손으로 나머지 밧줄을 풀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서 가방까지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열고 지갑 뒤쪽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50년 된 낡은 수첩.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강한 남자 목소리. 오빠 강도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야. 정연이. 정연아?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만이구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한남동. 아들 집. 주소 말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불렀습니다. 1시간이다. 버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75년 봄. 저는 청담동 대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강철수는 전국의 백화점 12개를 거느린 강천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오빠 강도원은 저보다 10살 위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이미 그룹 부회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막내딸로 모든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던 22살 여름, 저는 을지로 작은 만두가게에서 윤성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학도 나오지 못한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 반했습니다.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사반대했습니다. 내가 미쳤어? 그런 놈과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저는 성우를 사랑해요.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너 지금 뭘 버리는지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저 집을 나가겠어요. 뭐? 강정연이란 이름도 버리겠어요. 저는 윤성우와 함께 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오빠만이 현관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정연아, 정말 후회 안 해? 안 해요, 오빠. 오빠는 제 손에 작은 수첩을 쥐어줬습니다. 이건 내 비상 연락처야. 내가 정말 위험할 때만 써.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달려갈게. 오빠, 강정연은 죽은 거야. 이제 너는 윤정이로 사는 거지. 하지만 기억해. 넌 여전히 내 동생이야.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을지로 좁은 원룸에서 윤성우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대저택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도 고급 승용차도 수십 명의 가정부도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성우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5년 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자.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성우가 쓰러졌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만두가게와 청소일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떠났습니다. 준호가 10살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하늘 날아갔어. 왜? 아파서. 준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안 떠날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졸업 후 준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강남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한남동에 집을 샀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괴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감나무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굉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부서졌습니다. 쾅! 철문이 차에 밀려 넘어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의 노인.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빠 강도원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오빠.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오빠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연아. 오빠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누가 감히 내 동생을.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빠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부서.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현관문이 박살났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집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계단 위에서 준호와 민지가 놀란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천그룹 회장 강도원이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천그룹?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놈이 너냐? 오빠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준호가 계단을 헛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지는 이미 2층으로 도망쳤습니다. 오빠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빠가 왔어. 저는 오빠 품에 안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졌습니다. 부하 한 명이 담요를 건네줬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모실까요? 아니다. 일단 여기서 지켜본다.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연아, 조금만 참아. 저놈들 처리하고 갈게. 오빠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계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기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오빠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동생을 나무에 묶어놓고 오해라고? 그게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셔서. 어머니?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 동생을 어머니라 불러?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 회사 이름이 뭐지? 준호산업입니다. 은행 대출이 얼마야? 그건 대답 안 해도 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오빠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하 한 명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국민은행 50억, 신한은행 30억, 우리은행 20억. 총 100억이지? 준호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강천그룹이 어떤 곳인지 모르나 보구나. 이 나라 은행 중에
우리가 손 못 대는 곳이 없어. 오빠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모든 은행이 대출 전액 회수 통보할 거다. 뭐요? 준호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오빠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분식회계 자료네. 매출 부풀리고 비용 축소하고 이거 상장 폐지감인데? 준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오빠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동생이 내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넌 뭐 했지?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부하 2명이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이놈을 경찰서에 넘겨. 예, 회장님. 잠깐만요. 제발. 준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하들이 준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2층에서 민지가 내려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시킨 거예요. 누가 물어봤나? 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민지가 허둥지둥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빠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소파, 대리석 바닥, 통유리 너머 한강 야경. 이런 곳에 살면서 제 어미를 나무에 묶어놓다니.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차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연아, 이제 집으로 가자. 지? 청담동 본가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집은 그대로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난 이미 50년 전에 그 집을 떠났어. 그래도 넌 강정연이야. 강천그룹 막내딸이고. 아니야, 오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윤정이로 살아왔어. 그리고 그걸 후회하지 않아.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를 처벌해줘. 당연하지. 하지만 죽이지 마. 오빠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연아,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야. 미운 정 고운 정 닫은 아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만 해줘.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뜻대로 할게.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연아, 이제 편히 쉬어. 오빠가 다 처리할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남동 저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괴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는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가는 집.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이름. 강정연. 그 이름이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이든 집사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 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예, 아가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정연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홀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계단이 2층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저는 이제 윤정이로 50년을 살았으니까요. 2층 내 방도 그대로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2살의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가 낡아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연에게 아버지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50년 동안 읽지 못한 편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정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틀렸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다. 용서해 주렴.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흐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 10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매일 너를 찾았다. 하지만 도원이가 막았다. 아버지, 정연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옳았다. 아버지는 물러섰다.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너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다. 매달 1,000만 원씩 넣었다. 30년 동안.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쯤 100억은 될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강남 테헤란로 빌딩 하나. 내 이름으로 사놨다. 지금 시세로 500억은 넘을 거다. 정연아, 이건 다 내 거다. 아버지의 사과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다. 용서해 주렴. 아버지가.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0억, 500억, 합치면 600억이 넘는 재산. 제가 몰랐던 재산. 아버지가 30년 동안 쌓아놓은 사랑.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편지 봤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었어?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정연이가 돌아오면 이걸 줘라고.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셨어. 너를 붙잡지 못한 것을.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으셨던 거야. 나는 몰랐어. 알 필요 없었어. 넌 내 방식대로 행복했으니까.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 이건 내 권리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지금은 쉬어.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올 거야. 재산 관련 서류 설명해 줄 거고. 고마워, 오빠. 우리 남매인데 뭘. 오빠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이 방에서 하늘을 보며 꿈꿨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꿈은 이뤘습니다. 성우와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탐욕의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현님. 저는 강천그룹 법무팀 김성민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통장 내역입니다. 현재 잔액 123억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테헤란로 빌딩 등기부등본입니다. 현재 시세 약 580억 원. 월 임대 수익 3억 원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합산하면 총 703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내 거예요? 예. 모두 강정현님 명의입니다. 선친께서 30년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언장입니다. 선친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저는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아, 이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해라. 아버지는 다만 바란다. 내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재산 처분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가난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요. 변호사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하시겠습니까? 정련재단.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강정연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재단 만든다며? 응. 나처럼 가난하지만 꿈 있는 아이들 돕고 싶어? 오빠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야. 오빠,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준호 소식 좀 알려줘. 오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응.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 산업은 어제 상장 폐지됐어. 은행 대출 전액 회수 통보 들어갔고 회사 자산은 모두 압류당했어. 민지는 이혼 서류 보내왔더라. 준호가 무일푼 되자마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하루 알바로 근로생계 유지 중이야.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오빠,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 준호가 굶지는 않게 해줘. 월 100만 원 정도 계좌에 넣어줘. 단 내가 보낸 거란 걸 알리지 마. 오빠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연아,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야. 완전히 끊을 순 없어.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뜻대로 할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련재단 설립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첫 장학생 선발 공고가 나갔습니다.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강천그룹 막내딸 50년 만에 복귀, 703억 재산 사회 환원, 정련재단 한부모 가정 돕는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직원을 뽑았습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 장학생 100명이 선발됐습니다. 수여식 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을지로를 찾아갔습니다. 50년 전 만두 가게가 있던 자리, 지금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여기서 시작했잖아. 이제 나 새로운 시작을 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호가 다시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 거란 것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년재단은 순조롭게 운영됐습니다. 장학생들에게서 감사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단장님, 누군가 찾아오셨는데요. 누군데? 윤준호 씨라고 합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석 달 동안 소식도 없던 아들. 들어오라고 해.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말랐습니다. 옷도 낡았습니다. 더 이상 강남 재벌 사장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친 짓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하러 왔어?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를 나무에 묶어놓고 죽으라고 한 사람이 지금 용서를 바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땐 내가 미쳤어. 회사 살리는 것밖에 생각 못했어. 지금은 정신 차렸어.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엄마 곁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 남이야. 뭐?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날 밤 그 선을 넘었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그래. 그럼 나 어떻게 살아? 내가 알아서 해.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 하루 알바비로 밥 먹고 있어. 조금만 도와줘. 오빠가 매달 100만 원 넣어주잖아.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엄마가 보낸 거였어? 그래. 그럼 더 보내줄 수 있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지금 700억 있다며? 나한테 10억만 줘. 그럼 다시 사업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뭐?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돈 달라고 온 거잖아.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널 고소할 거야. 뭐? 유기죄로.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아직 내 법적 아들이야. 법적으로 엄마는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 안 주면 법원 가는 거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난 살아야 해.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준호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재단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준호가 날 고소하겠대. 뭐?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기죄로. 미친놈. 오빠 어떻게 해야 해? 오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어떻게? 법적으로 준호와 인연을 끊는 거야. 친자관계 단절. 그게 가능해? 강천그룹 법무팀이면 가능해. 너 안심하고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기사가 떴습니다. 윤준호, 모친 강정연 상대 유기죄 고소. 효자 가면 벗은 아들, 재산 노렸나? 강천그룹, 친자관계 단절 소송 제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재단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과 화해 의사 있으십니까? 재산 상속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는 모든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정연님은 아들 윤준호와 더 이상 법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자관계 단절 소송을 진행 중이며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랑으로 키웠는데, 희생으로 키웠는데, 왜 준호는 괴물이 되었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정연아. 응, 오빠.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원래 그런 애였어. 넌 그걸 몰랐을 뿐이야.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본성은 숨길 수 있지만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니야. 이제 아니야. 법원이 인정하면 준호는 법적으로 남이 될 거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알아. 하지만 이겨내야 해. 내가 지금 포기하면 재단 아이들은 어떻게 돼?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재단 장학생들, 그 아이들이 제 희망이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우리 남매인데 뭘.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푹 쉬어. 내일 법원 가야 하니까. 알았어. 오빠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불빛처럼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법원에서 준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을 거라는 것을.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앞에 섰습니다. 오빠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아니,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긴다.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재단장님, 한 말씀. 아들과 화해 가능성은? 재산 분할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 방청객, 재단 직원들 모두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맞은편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옆에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싸구려 양복을 입은 국선 변호인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원고 윤준호는 피고 강정연을 상대로 유기죄 및 부양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고 피고 강정연은 친자관계 단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 먼저 진술하십시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윤준호는 피고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갑자기 원고를 버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기죄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7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양 의무 불이행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우리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김성민 변호사, 강천그룹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남동 저택 마당. CCTV 영상이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끌고 나오는 장면. 감나무에 밧줄로 묶는 장면. 내일까지 도장 안 찍으면 죽어. 준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고 재산을 강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유기가 아니라 피고의 정당한 자기 방어입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피고는 지난 3개월간 매달 100만 원을 원고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이는 부양 의무를 이행한 증거입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 착석하십시오. 준호가 떨리는 다리로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이것이 가장 결정적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원고 윤준호의 회사, 준호산업 내부 문서입니다. 분식회계, 횡령, 배임 증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불법 취득입니다.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자료는 준호산업 직원이 내부 고발을 위해 제공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원고 윤준호. 판사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서류가 사실입니까?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답변하십시오. 저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이 서류가 사실입니까?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판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고 재산을 강취하려 했으며 사업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와 거리를 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판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친자관계 단절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법
제777조 5항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중대한 해를 가한 경우 친족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강정영과 원고 윤준호 간이 친자 관계 단절을 인정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원고 윤준호의 유기죄 고소는 기각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준호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단장님, 소감 한 말씀. 김 변호사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정연 재단장은 오늘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제 재단 운영에 집중하여 더 많은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저는 기자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오빠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수고했어, 정연아. 고마워, 오빠. 차에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법원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장학생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한 통을 열었습니다. 재단장님 덕분에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제 답이었습니다. 준호는 제게 상처를 줬지만 이 아이들은 제게 희망을 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준호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검찰이 준호를 기소했습니다. 분식회계, 횡령, 배임. 형량은 3년이었습니다. 준호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대신 저는 재단에 집중했습니다. 장학생 수를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지방에도 지부를 열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희망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청담동 저택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아버지,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이제 전 제 길을 갑니다. 강정연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준호가 교도소에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 될 거라는 것을. 2년 후 교도소. 준호는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1년 감형됐습니다. 출소하는 날 철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40살인데 60대처럼 보였습니다. 주머니에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출소 지원금이었습니다. 준호는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세상이 흘러갔습니다. 2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회사도 가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월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낡은 수첩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교도소에서 쓴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엄마 생각이 났다. 감나무에 묶여있던 엄마. 내가 뭘 한 거지? 준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가자, 분식회계 전력,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겨우 일용직 일을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 막노동이었습니다. 하루 8만 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운 사람이 이제는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편의점 주먹밥 하나를 먹었습니다. 형님, 밥 같이 드실래요? 젊은 노동자가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형님,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난 충분해.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상처투성이 손, 이것이 내 모습인가? 준호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벤츠, 명품 시계,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무에 묶여있던 엄마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240만 원. 방세 35만 원 내고 식비 50만 원 쓰고 남은 돈은 155만 원. 그것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며 카드를 긁었습니다. 잔액 부족. 준호는 현금을 꺼냈습니다. 지갑에 3천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월급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을 3천 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서 노숙자를 봤습니다. 담요를 덮고 골판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저게 내 미래일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미안. 좀 어지러워서. 밥 안 드셨죠? 젊은 노동자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드세요. 제가 더 싸왔어요. 준호는 거절하려다가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옛날에는 한 끼에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당연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2천 원짜리 도시락이 이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평생 만두 빚으며 나를 키운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돈을 모았습니다. 식비를 줄이고 교통비를 아꼈습니다. 50만 원이 모였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기로. 토요일 오후
청담동 강천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강정연 재단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5분만이라도 안 됩니다. 나가주십시오. 준호는 물러섰습니다. 빌딩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내렸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엄마,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엄마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호, 엄마 나야.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잠깐만요. 제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물러섰습니다. 엄마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보도블록에 이 말을 댔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한 번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손 봐. 엄마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상처도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어? 응. 건설 현장에서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준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건 알겠어. 엄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제사 음식이야. 가져가. 엄마. 그리고 이건 엄마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재단 협력사야. 거기 가서 내 이름 대. 일자리 하나 구해줄게. 준호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난 받아. 이건 동정이 아니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야.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하지만 기억해. 우리는 이제 남이야. 법적으로도 관계상으로도. 엄마가 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준호야. 응? 제대로 살아. 그게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손에 봉투와 명함이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사 음식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밥, 나물, 전,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에 떨어졌습니다. 짜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정년재단 협력사 마이너스 희망건설. 준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희망건설입니다. 저 강정연 재단장님 소개로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년재단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장학생은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10개 도시에 지부가 생겼습니다. 매년 100명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이미 졸업해서 사회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재단장님, 저 기억하세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민수? 네, 일기 장학생 김민수입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삼성전자 연구원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축하해. 재단장님 덕분입니다. 재단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첫 월급 일부예요.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민수야, 받아주세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민수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그들이 성장하고 다시 누군가를 돕는 선순환. 저녁이 되었습니다. 청담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연아, 오늘도 수고했어. 응, 오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 민수 왔었어. 첫 월급 기부하러. 그래, 기특하네. 오빠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야. 고마워, 오빠. 오빠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퍼졌습니다. 정연아, 준호 소식 들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희망건설에서 팀장 됐대.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나 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아, 내 선택이 옳았어. 준호한테 마지막 기회 준 거. 그래도 아직은 힘들어, 오빠. 알아. 시간이 필요하지.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 다음 날 아침, 재단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이었습니다. 신입 장학생 100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정년재단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견뎌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빛이 보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장학생을 불렀습니다. 작은 여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지은이요. 꿈이 뭐예요? 의사요. 엄마 아픈 거 고쳐주고 싶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꼭 이루길 바랄게요. 장학증서를 건넸습니다. 지은이가 증서를 받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을지로를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두 가게를 하던 그곳, 지금은 카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을지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50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여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시작했잖아. 나 지금 잘하고 있어. 500명 아이들 돕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호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나 결혼해. 뭐? 희망건설에서 만난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알리고 싶었어.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제대로 살고 있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었어. 매일 일하고 돈 모으고 있어. 그래. 엄마. 준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나 아빠 산소 다녀왔어. 그리고 빌었어. 제대로 살겠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응? 행복하게 살아. 엄마.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엄마 사랑해.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재단 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00명의 장학생이 모였습니다. 졸업생들도 왔습니다. 의사가 된 아이, 선생님이 된 아이, 회사원이 된 아이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더 큰 가족을 얻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제 희망입니다. 제 미래입니다. 제 진짜 가족입니다. 아이들이 일어나 박수했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오빠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연아, 수고했어. 응, 오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빠, 나 행복해. 알아. 얼굴에 다 써 있어. 오빠가 웃었습니다. 정연아, 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그치? 응.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찾았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강정연입니다. 5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